전사판 시대의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공산주의자들을 좌파라 부르고 자본주의자들을 우파로 부르는 공통점들이 있지요. 이들이 용어를 쓰는 것도 그들의 자유이고, 그렇게 통념화가 이루어지면 이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한 사회적 현상으로 고착되는 것이어서 하라 하지 마라 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같은 말을 써도 그 의미가 골짜기마다 다른 경우도 흔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좌파는 북한 공산집단 추종 세력을 의미하고, 우파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자들을 일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화한 이분법이 세상 전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설명체계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 두 가지밖에 다른 게 없느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비판이 파도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버전도 수백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부패한 자본주의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존중하는 자본주의까지, 그 그레이드가 100가지도 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을 두어도 그 실력이 100가지로도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이론적 가능성으로는 100가지도 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공산주의부터 가장 독재적이고 타락한 공산주의까지 그 버전이 100가지도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고, 공생주의도 마찬가지이고, 천국주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종교 집단도 수백 종류의 종파가 있듯이 어떤 이즘, 정강, 당, 파벌, 국가 등이 마구 여러 종류로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표준을 정해 발표해 주는 일이 없으니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유행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어쩌다 다른 동네에서 뭔가 좋은 거 쓰고 있다 하면 가서 얼른 배워서 자기 토양에 맞춰 응용하거나 그냥 베껴 쓰거나 했던 것입니다. 갖다 쓰지 말란 법도 없었으니까요. 이래저래 온갖 주의, 주장, 교리, 정강, 교조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이고 혼재하면서 세상을 지배해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란 큰 버전 자체가 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것을 모토로 한 이즘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비상식적이지 않은 모토입니다. 이래놓고 보면 전 세계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원시 공동체 때부터 이미 공산주의식 사냥과 배분에 익숙해서들 살아왔다고 봐야 합니다. 부족장은 사냥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구성원 전체에 골고루 고기를 나눠주고
또 사냥 나갈 장정에겐 별도 창고에 비상식량도 남겨놓곤 했던 것이죠. 공산주의적 방식과 축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방식이 같이 한 사회 안에 공통으로 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레닌, 모택동이 공산주의의 모든 것을 대변했던 사람들도 아닌 거고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국가 수본으로까지 계급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하면서 공산주의 대표 선수로 부각되는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구 경기장에서도 무수히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이들도 공산주의 경기장에 나타났던 여러 선수들 중 일개 선수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했던 경기가 마치 공산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잘못들 인식하고 있다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짐은 두 번째이고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누가 어느 세력이 국가 권력을 쥐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더 본질이라 느껴집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지리, 국방 등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권력 내부 고민이 다 달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권력 획득 과정에서 이른바 권력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알리바이, 즉 명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치 선수들은 그 시대 정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토들을 걸었을 것이고 평론가들은 그것을 누구는 과장되게 누구는 아주 폄하적으로 다루곤 했겠지요.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건 깃발과 권력의 운영 실체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즘을 깃발로 세우든 국가 구성원 전체가 진정으로 집권자들을 존경하고 그 리더십에 승복해 잘 따랐느냐, 구성원들 삶의 내용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느냐, 한 국가가 주변 국가들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느냐, 이런 문제가 권력과 이즘에 대한 현실적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를 하던 공산주의를 하던 다 좋은데 과연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했느냐,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성과를 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즘을 드러내도 구성원들의 실질적 삶이 세계 수준에서도 하위권이라면 그 권력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마냥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나가는 권력에 대해 잔인해서가 아니고 왜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지 권력 심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냉철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정권의 성적표는 애초 출범할 때의 인수위 백서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는 그 정권이 담당할 시대 정신이 뭔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남북연합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이 낮은 단계로라도 연합하는 연방제가 이 정권의 국정 제일 목표가 아니었던가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이 모든 방법론들이 이와 연관된 스트레스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정책도 외교 국방 정책도 선거 문제도 심지어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북한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 주사파냐? 종북 세력이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대화도 필요하고 당연히 대탕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북핵 문제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정권은 이에 대한 다른 대안도 마땅히 가졌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가 사회과학적으로 아직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물씬물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적 계몽기를 거쳐야 할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역사적 비극의 후유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더 폭넓은 사고, 유연함, 합리적 대안들이 넘쳐났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